20일 바람은 자고 검은 먹구름은 지평선에서 초연과 함대 어울려 싸움터 위에 나지막하게 드리워졌다. 차츰 어두워졌지만 두 군데서 비치는 불의 붉은색은 더욱 뚜렷하게 떠올라 보였다. 폭격은 차츰 약해졌지만 소총의 울림은 뒤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더욱더 빈번하게 가까워졌다. 두 시인이 포를 끌기도 하면서 포화 속에서 나와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상관과 부관들이 그를 맞았다. 그 가운데에는 당직 영관도 두 차례나 뚜신의 중대에 파견되었으면서도 한 번도 도착할 수 없었던 제르코프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아가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뚜신을 나무라기도 했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뚜신은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입을 열기를 두려워하면서 한마디 입을 열 때마다 어째선지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서 포병의 야윈 말을 타고 묵묵히 뒤를 따라갔다. 부상자는 내버리라는 명령이었으나 그래도 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뒤에서 터벅터벅 따라와서 포차에 태워달라고 애원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뚜신의 움막에서 튀어나왔던 보병 장교는 복부에 탄환을 맞고 포차 마트 베브나에 실려 있었다. 산 기슭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경기병인 견습사관이 한 손으로 다른 한쪽 손을 쥐고 뚜신에게 다가와서 태워달라고 사정했다. 대위님, 좀 부탁합니다. 전 손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듯 말했다. 정말 부탁합니다. 전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분명 이 견섭사관은 벌써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서 태워달라고 사정했다가는 그때마다 거절을 당한 것 같았다. 그는 망설이는 듯 슬픔 어린 소리로 애원했다. 태워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태워줘라, 태워줘 하고 뚜신이 말했다. 어이 아저씨, 외투라도 깔고 말야. 이렇게 그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부상당한 장교는 어디 있나? 내려놨습니다. 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대답했다. 태워줘. 타게, 여복에 타게 외투를 깔아줘. 안토노프. 이 견섭 사관은 로스토프였다. 한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아래턱은 열병적인 오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트 베브나 죽은 장교를 막 내려놓은 그 포차에 실렸다. 밑에 깔린 외투에는 피가 떨어져 있어서 로스토프는 성마 바지와 손을 더럽혔다. 왜 그러나? 자네 부상 입었나? 뚜신은 로스토프가 타고 있는 포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타박상입니다. 왜 포가에 피가 묻어있나? 뚜신이 물었다. 이것은 대위님, 그 장교분이 더럽힌 겁니다. 한 포수가 외투 소매로 피를 닦으면서 그 태도는 포가 더럽혀진 것을 사죄하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보병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포를 산 위로 끌어올려 군체르스트로프 마을에 도착하자 부대는 행진을 정진했다. 벌써 10걸음 밖의 병사 외투마저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고
서로 쏘아대는 소리도 잠잠해졌다. 갑자기 오른쪽 가까이에서 또다시 함성과 총소리가 들렸다. 발사의 불빛이 어느새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이것은 프랑스군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마을 민가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이에 응전했다. 또다시 모든 것이 마을에서 뛰어나갔지만 두신의 포대는 움직일 수가 없었으므로 포수도 두신도 견섭사관도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말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총소리는 차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쪽의 한 길에서 병사들이 왁자지껄하게 짓거리면서 확 쏟아져 나왔다. 다치지는 않았나, 베트로프? 하고 한 사람이 물었다. 따끔하게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 섣불리 대들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놈들이 저희들끼리 복가대는 꼬락서니 정말 볼만하더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꽤 캄캄하군. 어이 뭐 마실 것 없나. 프랑스군은 마침내 격퇴되었다. 그리고 다시금 캄캄한 어둠 속을 왁자지껄한 보병대에 털처럼 둘러싸여서 두신의 포차는 어딘가 앞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침울한 강이 속삭임과 이야기 소리와 말굽과 수레바퀴 소리를 울려대면서 줄곧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으르렁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는 속에서 다른 어떤 울림보다도 가장 또렷하게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렸다. 그들의 신음소리는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밤의 어둠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들의 신음과 이 밤의 어둠, 그것은 같은 것이었다. 얼마 동안 지난 뒤 이 움직여가고 있는 군중 속에 동요가 일어났다. 누군가 망료를 거느린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무슨 말인가를 많이 했던 것이다. 뭐라고 말했어? 어디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야영이라도 하려나? 감사하다고라도 했나? 응. 이러한 궁금스러운 질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그리고 움직여 가고 있는 집단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아마도 선두가 걸음을 멈춘 모양이었다. 정지 명령이 내렸다는 소리가 어디에선지도 모르게 퍼졌다. 모두들 지금까지 걷고 있던 진창길 한가운데에 멈추었다. 불이 켜지고 이야기 소리가 차츰 높게 들리기 시작했다. 두신 대위는 중대한 지시를 마치자 견섭사관을 위해 의무실이나 군의를 찾으러 한 병사를 보내놓고 병사들이 길 위에다 피운 모닥불 옆에 앉았다. 로스토프도 불 옆으로 기어들었다. 아픔과 추위와 습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병에 걸린 듯한 경련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하고 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엄습했으나 아리고 쑤셔서 견딜 수 없는 손의 아픔으로 잠들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감기도 하고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 불을 쏘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옆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두신의 등을 고양이 등 같은 가냘픈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있었다. 착하고 총명한 두신의 큼직한 두 눈은 동정과 연민의 빛을 띠고 그에게 돌려져 있었다. 두신이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도보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자들과 주위에 자리 잡고 있는 보병들의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사람 소리, 발소리, 진흙 속을 전진하는 발굽 소리,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장작이 타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물결치고 있는 듯한 굉음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제는 벌써 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뒤에 침울한 바다가 가라앉으면서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로스토프는 앞쪽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거나 듣고 있었다. 한 보병이 모닥불 옆으로 다가와서 웅크리고 앉으면서 손을 쬐고 얼굴을 돌렸다. 괜찮습니까, 상관님? 그는 물어보듯이 뚜신을 향해 말하였다. 우리 중대에서 떨어져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통 모르고 있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상관님. 얼굴에 붕대를 감은 보병 장교가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모닥불 곁으로 다가와서 뚜신에게 수송차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볼을 옆쪽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중대장 뒤에서 2명의 병사가 모닥불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들은 무슨 장화 같은 것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상대방을 몹시 욕하며 다투고 있었다. 뭐 내가 주었다고 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한 사람이 목신 소리로 외쳤다. 그 뒤에 피투성이의 각반으로 목을 칭칭 감은 여이고 창백한 병사가 다가와서 노여운 목소리로 보병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했다. 뭐라고 죽으란 말인가? 응, 개처럼 하고 그 사나이는 말했다. 뚜시는 그에게 물을 주라고 일렀다. 다음엔 활발해 보이는 병사가 뛰어와 보병대에 불씨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새빨간 불씨를 보병에게 나눠 주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여러분 불씨를 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습니다. 빨갛게 불이 붙던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어딘지 어둠 속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는 말했다. 그 뒤를 이어 4명의 병사들이 무엇인가 무겁게 생긴 것을 외투에 담아 나르면서 모닥불 옆을 지나갔다.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비틀거렸다. 에이 제기랄, 길에다 장작 같은 걸 놔두고 하고 투덜거렸다. 죽어버린 자를 뭐 때문에 이렇게 메고 가야 한담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닥쳐, 내 놈들은.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때? 아픈가? 뚜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로스토프에게 물었다. 아픕니다. 중대장님, 각하께서 부르십니다. 저 오두막집 안에 계십니다. 하고 하사가 뚜신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알았어, 지금 가지. 뚜신은 일어나서 외투의 단추를 끼고 매무새를 고치면서 모닥불 곁을 떠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